한때 주말이면 가족들을 이끌고 찾아가던 그곳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램프가 반짝이고 미트볼 냄새가 솔솔 풍겨나던 거대한 파란 건물. 광명에서 시작된 그곳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가구를 산다는 게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백화점처럼 비싸기만 했던 가구 시장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014년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던 이케아가 10년 만에 거의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2023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무려 1%나 사라졌고 신규 매장 계획은 하나둘 취소되었습니다. 거기다 2012년 계룡점, 2023년 대구점 출점이 백지화되었고 작년에는 평택 물류센터 권리까지 철수하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성비의 왕이라며 모든 한국인이 사랑하던 그 회사가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건 이케아가 최근에 정말 이상한 도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부탁드릴게요. 외곽의 거대한 단독 매장이라는 자신의 공식을 깨부수고 도시 한복판 쇼핑몰에 들어갔거든요. 경쟁사들과 같은 건물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까요? 아니면 화려한 부활의 신호일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케아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스웨덴 남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케아는 기원부터 거리와 싸워왔어요. 유럽 전역은 물론 대서양을 건너 북미로, 그리고 마침내 아시아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케아가 만든 건 단순하지만 혁명적인 공식이었습니다. 바로 플랫팩이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완성된 소파를 배송하면 얼마나 큰 상자가 되겠습니까? 트럭에 겨우 몇 개밖에 못 실죠. 하지만 부품을 낱낱이 분해해서 납작하게 포장하면 같은 트럭에 훨씬 많은 제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운송비를 아끼고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도시 외곽에 거대한 창고형 매장을 지었습니다. 땅값이 비싼 도시 중심 대신 외곽에 자리 잡으면 임대료를 절약하면서도 수만 가지 제품을 한 지붕 아래 전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 공식이 유럽과 북미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했을까요? 서양 사람들의 집을 떠올려 보세요. 넓은 집, 여유 있는 차고, 그리고 주말이면 뭔가를 만드는 걸 즐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양의 인건비는 정말 비쌉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가구를 조립하면 제품 가격만큼 비용이 추가로 들었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자신이 직접 조립하는 게 오히려 돈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케아가 깨닫지 못한 정말 흥미로운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리적 조건부터 정반대였거든요. 스웨덴에서 한국까지 제품이 도착하려면 바다를 건너야 하고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 관세도 붙고 검사 비용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비용이 결국 가격표에 반영되었어요. 반면 한국은 중국과 아주 가깝습니다. 배로 며칠이면 중국산 가구가 도착하는데 가격은 이케아보다 훨씬 저렴했거든요. 문화적 차이도 무척 컸습니다. 서양의 여유로운 주말 문화와 달리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잖아요. 주말을 통째로 바쳐서 가구를 조립한다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고역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인건비는 서양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몇만 원이면 전문가가 와서 조립해 주는데 굳이 4시간을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 사회 자체가 급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4년 3월 기준으로 한국의 1인 가구 수는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5%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셈이죠. 이들의 거주 공간은 작은 원룸이거나 오피스텔입니다. 이케아의 쇼룸에서 보여주는 넓은 집, 분리된 거실과 주방, 여러 개의 침실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던 거예요. 2014년 12월 경기도 광명에 거대한 파란 상자가 문을 열었을 때 한국 가구 시장은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를 합친 크기의 매장이었거든요. 그날까지만 해도 가구를 산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가구 거리에 가서 사장님과 흥정을 벌이거나 백화점에 가서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가격은 항상 불투명했고 선택의 폭도 좁았어요. 이케아는 그 모든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들이 펼쳐졌거든요. 침실에는 침대가 있고,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고, 주방에는 냄비와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쇼룸이라고 부르는데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처럼 전시해 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케아는 단순히 가구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 가구가 놓인 삶의 모습, 꿈까지 함께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했던 건 가격이었습니다. 해외 직구로 두세 배를 주고 사던 제품들을 직접 만지고 확인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가격에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피자 몇 판 가격으로 책장을 들이고 치킨 한 마리 값으로 협탁을 장만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열광했어요. 직접 조립해야 하는 불편함마저 내 손으로 집을 꾸미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광명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이케아 식당의 미트볼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거든요. 단순한 가구점이 아니었습니다. 주말나들이 코스이자 데이트 명소가 된 겁니다. 당시 언론들은 거대한 가구 공룡의 상륙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고 국내 가구 업체들의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실제로 이케아의 등장은 한국 가구 시장에 정말 큰 충격파를 던졌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가격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고 디자인 경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광명에서의 성공 이후 이케아는 고양, 기흥, 기배흥, 동부산까지 매장을 확장했습니다. 매출은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매장이 늘어날수록 숫자도 함께 뛰었습니다. 정점은 2021년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집 꾸미기 열풍이 불었고 그 중심에 이케아가 있었던 거죠. 그의 매출은 6,008, 영업이익은 294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진출 7년 만에 찍은 역대 최고 기록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정점은 언제나 추락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균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이케아의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치던 바로 그 시기에 백화점 가구 매장에서는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소파가 대기 명단을 받을 정도로 팔려 나갔다는 겁니다. 고급 침대 브랜드의 최고가 라인은 1년 만에 매출이 50%가 넘게 뛰었거든요. 말이 이상하죠? 싼 건 안 사면서 비싼 건 사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소비가 줄어든 게 아니었어요. 가성비라는 시대가 저물고 있었던 거죠. 새로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가심비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심비란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내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을 사겠다는 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싼 물건만 찾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물건, 나를 표현하는 물건을 원했어요. 이 변화에 불을 붙인 건 바로 SNS였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예쁜 집 사진이 넘쳐났습니다. 감각적인 조명 아래 놓인 디자이너 가구, 빈티지 소품들이 어우러진 것을 사람들은 화면을 넘기며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겁니다.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이 욕망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단순한 가구 쇼핑몰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집을 구경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기 집을 직접 촬영해서 올리고 어떤 가구를 어디서 샀는지 표시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고 같은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내 집 자랑과 쇼핑이 하나로 연결된 세상이 된 겁니다. 젊은 소비자들은 물건을 살 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진으로 찍었을 때 멋져 보일까? SNS에 올릴 만한가? 이 기준으로 따지면 이케아 가구는 실용적이기는 했지만 자랑하기엔 부족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너무 평범해 보였거든요. 한국 가구 시장의 중심이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실용성에서 감성으로, 가성비에서 가심비로 이케아의 성공을 만들어낸 모든 요소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건 한국인들의 욕망이 급변하고 있었는데 이케아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케아가 보여주는 매장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입구에서 시작해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야 하고 출구까지 가려면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지름길은 거의 없어요. 미로처럼 설계된 이 구조는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거든요. 소비자가 매장에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이 산다는 건 유통업계의 오래된 공식입니다. 이케아는 이 원리를 극단까지 밀어붙였어요. 침실 코너를 지나고 거실 구역을 거쳐 주방 용품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카트에는 계획이 없던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양초, 액자, 수납함. 원래 사려던 책상은 맨 끝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이미 지갑이 열린 겁니다. 초창기에는 이 전략이 정말 잘 먹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케아 매장 자체가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실제 집처럼 꾸며진 공간을 구경하고 소품들을 만지작거리고 식당에서 미트볼을 먹는 것, 주말 나들이로는 손색이 없었습니다. 매장을 한 바퀴 도는데 두세 시간이 걸려도 불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재미였죠. 하지만 소비자는 학습합니다.
한두 번 다녀오면 매장의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세 번째 방문부터는 요령이 생기고 네 번째부터는 피로가 찾아옵니다. 책상 하나 사러 왔는데 왜 침대 코너를 지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쇼룸 구경은 이제 지겹고 빨리 계산하고 나가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제 굳이 매장에 가지 않아도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쿠팡에서 검색하면 비슷한 디자인의 가구가 더 싸게 나왔고 오늘의 집에서는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 사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케아 매장까지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미루를 헤매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집에 와서 조립까지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이케아의 미루 전략은 사실 2000년대에 통하던 오프라인 유통의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를 붙잡아두고 최대한 많은 제품에 노출시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것. 하지만 2020년대의 소비자는 더 이상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간을 가장 귀한 자원으로 여겼고 그 시간을 미루에서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이케아의 방식을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건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장치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쾌함은 쇼룸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이케아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쇼룸이었어요. 매장에 들어서면 실제 집이 펼쳐졌거든요. 거실에는 소파와 텔레비전 받침대가 배치되고 책장에는 책이 꽂혀 있고 식탁 위에는 그릇과 냅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면 침대 위에 이불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고 협탁에는 조명과 시계가 있었죠. 소비자들은 쇼룸을 거닐며 상상했습니다. 저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는 나, 저 식탁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는 나, 저 침대에서 아침 햇살을 맞는 나. 합리적인 가격에 북유럽식 생활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달콤한 상상이었던 거죠. 문제는 이케아가 보여주는 꿈이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쇼룸 속 집은 언제나 넓었어요.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고 침실이 여러 개 있고 아이방까지 갖춘 구조였죠. 유럽과 북미의 평범한 가정을 기준으로 삼은 설계였던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것이 한국인 대다수가 꿈꾸는 집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정말 빠르게 변했어요. 결혼은 늦어지고 출산은 줄었습니다. 20대와 30대 상당수가 혼자 살았고 그들의 집은 원룸이거나 작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이케아 쇼룸을 찾은 청년들의 눈에 비친 건 현실과 동떨어진 풍경이었습니다. 저렇게 넓은 거실이 자신의 삶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8인용 식탁을 놓을 공간도 없었죠. 쇼룸이 보여주는 삶과 자신의 삶 사이에 간극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꿈을 심어 주기는커녕 오히려 박탈감을 안겨주는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국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케아는 우리 현실을 모르는구나. 그런데 흥미롭게도 일본의 니토리는 달랐어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보여주었거든요. 원룸에 맞는 가구 배치, 작은 주방을 위한 수납 방법,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오늘의 집 같은 앱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사진 속 집은 좁고 오래된 집도 있었고 반지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름의 아늑함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이케아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꿈을 팔고 있었어요. 변해버린 한국을 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케아 하면 가성비였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디자인. 그것이 이케아를 왕좌에 올린 핵심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격표에 찍힌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배송비가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가져가면 공짜지만 집까지 배송을 시키면 비용이 붙었어요. 작은 가구 몇 점만 시켜도 배송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조립 비용이 두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이케아의 근본적인 사업 방식이 직접 조립을 전제로 하니까요. 설명서를 보고 따라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육각 렌치를 돌리고 나사를 맞추고 무거운 판을 뒤집는 일. 익숙하지 않으면 몇 시간씩 걸렸거든요. 결국 조립 서비스를 부르면 또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로 시간 비용이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매장까지 왕복하는데 반나절이 갔습니다. 주차하고 매장을 돌고 계산하고 짐을 싣는데 또 시간이 들었죠. 집에 와서 조립까지 끝내면 주말 하루가 통째로 사라졌던 거예요. 한국인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까지 합치면 이게 정말 싼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쿠팡과 오늘의 집은 이 모든 숨은 비용을 없애버렸어요. 앱을 열고 검색하고 주문하면 끝이었습니다. 배송은 무료이거나 저렴했고 대부분 완제품으로 왔습니다.
문 앞에서 받아서 제자리에 놓으면 그만이었던 거죠. 가격도 이케아와 비슷하거나 더 쌌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중국과 가까운 한국의 지리적 이점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이케아의 가격 경쟁력은 배송비와 조립비와 시간 비용을 더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졌던 거예요. 가격표만 보면 싸 보이는데 총 비용을 계산하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이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이케아에서 본 가구를 기억해 뒀다가 온라인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는 패턴이 생겨났어요. 쇼룸은 구경만 하는 곳이 되었고 실제 구매는 경쟁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성비의 왕이라던 이케아가 사실은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걸 한국인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위기를 느낀 이케아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수백 개 품목의 가격을 낮추고 배송비 최저가를 10,000원까지 내렸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떠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가구 업체들을 보세요. 한샘이나 현대 리바트 같은 회사들은 같은 시기 오히려 선방했어요. 온라인을 강화하고 소형 가구를 늘리고 배송과 설치 서비스를 개선했거든요. 시장의 변화를 읽고 몸을 바꾼 겁니다. 이케아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물론 이케아가 글로벌 본사의 표준화된 전략을 따라야 하는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시장에 똑같은 공식을 적용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수년간의 추락 끝에 이케아는 마침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10년간 고수해온 성공 공식을 스스로 깨부수기로 한 겁니다.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서울 강동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정말 절박한 마지막 도박이었어요. 이케아 코리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곽 단독 대형 매장이라는 기존 공식을 버리고 도시 한복판의 복합 쇼핑몰에 입점한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 안에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에 경쟁 브랜드들과 한 건물 안에 들어간 겁니다. 2025년 4월 17일 문을 연 강동점은 5년 만에 신규 매장이자 서울 첫 매장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정말 뼈아픈 후퇴가 있었습니다. 2022년 계룡점과 2023년 대구점 출점 계획이 백지화되었거든요. 작년에는 평택 물류센터 권리까지 철수했습니다. 확장은커녕 움츠러들고 있었던 거죠. 한국 시장 매출은 이케아 전 세계 매출의 겨우 1%에 불과합니다. 본사 입장에서 더 이상 큰 돈을 쏟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강동점은 투자 축소 속에서 던진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매장 안에는 변화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옴니 채널이라는 전략을 내세웠거든요. 옴니 채널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매장에 설치된 화면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거나 앱으로 바코드를 찍어 바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죠. 가구보다 음식에 힘을 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이케아 매장 중 가장 큰 카페, 600석 규모의 거대한 식당, 밀키트까지 파는 식품 매장. 어떻게든 사람을 모으고 뭐라도 팔아보겠다는 절박함이 물씬 풍겨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은 경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강동점이 입점한 쇼핑몰에는 경쟁 가구 브랜드 일루미 같은 건물에 있어요. 한층 위에는 일본의 니토리가 있고 아래층에는 모던 하우스와 다이소가 자리 잡고 있죠. 생각해보세요. 과거 외곽 매장에서는 이케아를 찾아온 손님이 오직 이케아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지친 고객이 엘리베이터 하나만 타면 경쟁사 매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던 거죠. 오픈 당시 강동점은 구경꾼들로 북적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가구를 수령하는 구역과 계산대는 한산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왔지만 많이 사지 않았던 거죠. 손님을 모아주는 미끼 역할만 하고 실제 돈은 경쟁사가 가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도박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벌어질 일들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케아 코리아의 10년은 하나의 역설로 요약됩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공식이 10년 뒤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는 것. 거대한 외곽 매장, 넓은 집을 전제로 한 쇼룸, 직접 조립하는 문화, 압도적인 가성비. 2014년의 성공 요인들이 2024년에는 하나같이 약점으로 뒤집혔던 거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급증하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었어요. 소비자들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복잡한 매장을 걷고 직접 조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중이 온라인과 감성으로 움직이는 동안 이케아는 여전히 오프라인과 실용만 말했던 거죠. 정리하자면 이케아가 놓친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읽지 못했습니다. 둘째,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전환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셋째, 글로벌 표준화 전략에 갇혀 한국식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회계 연도에 이케아 코리아는 매출 6,58억 원, 영업이익 186억 원을 기록하며 겨우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인 결과라는 시선이 많아요. 돈이 될 만한 건 다 줄이고 겨우 만들어낸 흑자라는 겁니다. 매장 확장은 멈췄고 투자 계획은 축소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다시 이케아로 돌아올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성비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확실히 끝났다는 거죠. 소비자는 더 이상 싸기만 한 물건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기 원하고, 자신의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원하고,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소비의 철학 자체가 바뀐 겁니다. 이케아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한국에서 서서히 사라질지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강동점이 그 결말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케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통하는 방식이 5년 뒤에도 통할 것인가?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관성이 되고 내일의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케아 코리아 10년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변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케아의 등장이 가격 거품을 빼고 경쟁을 촉발시켰듯이 이케아의 고전은 더 다양한 선택지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왔거든요. 시장은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업들이 소비자의 니즈를 더 민감하게 읽고 빠르게 대응할 때 시장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케아의 시대는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면 강동점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한국 시장에서 계속 쇠락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케아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한국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마음을 정확히 읽는 기업과 읽지 못하는 기업, 그 차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시장을 뒤바꿨는지, 기업 흑마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